이번 시간에는 인건비와 이자 수익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자, 급여, 일반적인 급여와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금 관련되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있다면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성격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간접적인 부분이니까 뭐 나중에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발생액 전액에 대해서 그냥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부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임원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금은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관에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관에 있으면 되고요.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에 인정하는 범위, 세법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년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건속연수입니다. 건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급 규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지급 규정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인데,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은 정관에 있거나 주주총 또는 이사회 회의로 뭐 다양하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정관에 있어야 되고, 정관에서 위임을 할 수가 있겠죠.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위임은 주총에서 결의된 거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위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관에다가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한다. 이 말 문구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때 이렇게 주총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위임 규정이 없이 그러니까 주총이나 이사회나 이런 쪽은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117페이지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고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 제정 절차 해서 있는데요. 자, 우리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간 보수 한도 승인을 합니다. 대부분 그 12월 달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다음 연도 2월 달쯤 되면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 주총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총 참여할 때 보면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 한도 승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재무제표 승인은 사실은 이제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은 이제 우리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한테 총 30억을 한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주총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주총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들 간에 어떻게 할 거다, 임원들 간에 어떻게 지급할 거다라는 세부 내역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절차를 요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급여.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실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됩니다. 그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퇴직 안 했는데 퇴직금 지급하면 이건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대여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업무무관 대여금은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된다. 불이익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미리 줄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에 임원퇴직급여 직업 규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대한 부분 한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120페이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법인이 그 임원 사용인을 위해서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에 직장체육비, 문화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직장회식비,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회사 부담분,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부담분, 기타 경조사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경조사비 딱 이야기 나오는 순간 20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 20만 원 규정은 접대비일 때만 나옵니다.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즉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에 결산서에 반영된 인건비에 대해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라라고 하면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인건비 중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전액 송금불산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5천만 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원 중에 김철수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을 1억 원을 지급했으나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간 지급한 총액은 1억 원이고 상여금은 지급한 적이 없다. 근속연수 5년 9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계산해 보면 1억 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5년 9개월 계산하면 퇴직금 한도 금액은 5,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원 지급했기 때문에 5,750만 원을 초과하는 4,250만 원은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계산하셔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4,250만 원 상여로 이렇게 소득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유를 우리 표로 장부상의 분계 내역, 텍스상의 분계, 조정 분계, 그 다음에 세무조정 이유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든 세무조정은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조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분계한 내용과 세법상의 분계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세무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 등에 대한 귀속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 즉 수입이자에 대한 귀속시기인데요.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원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자 수입은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기간 계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은 현금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부분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입이자를 계상했는지 안 했는지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현금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외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인정합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익 중에 대표적인 게 비영업 대금 이익,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비영업 대금 이익은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영업 대금 이익의 귀속시기 및 지급시기는 둘 중에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약정일이 없거나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빠른 날로 결정을 하고요. 둘 중에 빠른 날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날 지급된 걸로 보고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할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 귀속시기 중에 약정이 있는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정에 의해서 이자 지급액하고 인정이자 상당액, 인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이자 금액을 의미합니다. 얼마 정도는 받아라. 세법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아니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이자를 받거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미수수익으로 아직 실질적으로 돈을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안 받았지만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약정에 의한 시기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귀속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미계상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귀속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 유보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자소득 귀속 시기에서 비영업 대금이 귀속 시기, 지급 시기 중에 둘 중에 빠른 날이다라고 했고 약정일과 약정일이 없을 때 지급했을 때는 지급일, 그죠? 근데 지급 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이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하고 인정이자 상당액 중에 비교해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미수수익을 계상했다. 계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을 계상했겠죠. 그러면 그 차액을 입금, 산입,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됩니다. 소득 처분을 해야 되고요.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 약정에 의한 이자 금액 유보 처분하셔야 되고 입금, 산입, 차액 부분을 상여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요 과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약정이 없다라는 부분은, 약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수수익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미수수익을 세법에서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이 과대 계상돼 있죠.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산의 감소, 입금 불산이 계상한 금액, 즉 자산 금액을 유보 처분합니다. 유보 처분을 하고요. 인정이자 상당액을 전액 다 입금, 산입,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근데 미계상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정이 없는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 아예 미수수익을 계상 안 했다. 그러면 입금, 산입, 인정이자 전체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약정이 있는 경우와 약정이 없는 경우로 세무조정 과정을 그러니까 구분하셔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4페이지에 이자 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만기는 다음 연도 3월 31일이고 만기 시 이자 수익도 함께 지급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 법인 결산 시 회사는 미수수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미수수익 345만 9천 원, 이자 수익 345만 9천 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이자 수익은 비영업 대금 이익이 아니죠.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 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주의가 인식이 되지 않고요. 우리 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미수수익 345만 9천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학급회에 별도의 어떤 그러니까 서식은 없습니다. 서식은 없지만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미수수익 345만 9천 원 유보 발생으로 해서 이자 수익 중에 단기 미수 이자 계상액을 입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실 때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의 귀속 시기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건비와 이자 수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